앞으로 60초 안에 한 어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새벽 4시, 수십 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위해 손이 부르트고 등이 휘고 무릎이 망가지도록 일했습니다. 빚을 내서 대학 등록금을 댔고 자신의 밥을 걸으면서 자식 반찬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키운 자식이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도와주지 말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67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 수십만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자녀, 생일에도 문자 한 통 없는 자녀, 그런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자녀 셋과 연락을 끊은 지 3년째인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식 없이 사는 노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식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집 자식들이 불효하나 보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녀가 자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버림받음이 그녀를 살렸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유인지를, 왜 자녀와의 이별이 때로는 자신과의 만남인지를.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명자, 올해 70입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7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강명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 70년은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강명자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명자 씨의 삶을 처음부터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 그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30년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마침내 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 명자 씨의 나이 38이었습니다. 그해 봄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IMF도 아니었는데 회사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명자 씨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딸 혜영이가 14살, 둘째 아들 민수가 12살, 막내딸 수진이가 9살, 먹여 살려야 할 입이 5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 취업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명자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홀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등은 점점 굽어갔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교 숙제 챙기고 저녁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잠들 때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자 씨는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애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애들이 효도할 거야.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흐릿해지기 시작한 게 프랑스의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능동적 관심이지 소유가 아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명자 씨는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소유하려 했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자 씨의 존재 가치가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명자 씨의 나이 48. 큰딸 혜영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이었지만 명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변한 직장을 못 구하고 일용직으로 이곳저곳 떠돌았습니다. 저축은 없었습니다. 혜영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게. 엄마가 너무 고생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엄마 있잖아. 명자 씨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음 날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5%였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명자야 그러지 마. 애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하지만 명자 씨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해줘야 해. 내가 없으면 애가 어떻게 대학을 가. 그게 엄마 역할이지. 명자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혜영이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필요한 엄마, 해주는 엄마, 그런 정체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위한 도구가 되거나 한쪽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명자 씨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을 목적 그 자체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자 씨는 그들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도구로 대했다는 것을. 그것이 명자 씨가 사랑이라고 부른 것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혜영이는 대학에 들어갔고 명자 씨는 사채 이자를 갚느라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공부하러 가. 엄마, 나 도서관 가. 엄마, 나 학원 가. 매일 집 밖으로만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왜 그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때 민수가 어머니에게 한 말을 명자 씨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숨이 막혀.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자 씨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오지랖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는 상처받았고 동시에 더 집착했습니다. 민수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싸주었습니다. 학원비가 부족하면 자신의 밥을 걸으면서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민수는 숨통을 트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더 세게 조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심리학자 칼 융은 페르소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개의 가면을 씁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다정한 친구의 가면을, 그리고 가족 앞에서는 특정한 역할의 가면을 씁니다. 명자 씨는 희생하는 엄마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가면에 갇혔습니다. 그 가면 뒤에 진짜 강명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명자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강명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강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명자 씨 자신조차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명자 씨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2010년 명자 씨의 나이 58. 드디어 큰딸 혜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28배 나이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내 새끼가 시집을 가다니 손주도 보겠구나.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영이가 예단은 간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한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자신의 적금을 깼습니다. 200만 원짜리 적금 통장.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금반지 3돈, 금목걸이 1돈, 그리고 비단 이불 1채. 혜영이가 그것을 보고는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간소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명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엄마가 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명자 씨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혜영이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혜영이 부부는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전세 5천만 원. 명자 씨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자주 가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명자 씨는 혜영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갈까? 그러면 엄마가 도와줄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은 혜영이와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혜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 둘이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명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도와준다는데 왜 저렇게 말할까? 하지만 겉으로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런가 보다. 나중에는 다를 거야. 그런데 그 나중은 명자 씨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혜영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갔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때다. 내가 신혼집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혜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명자 씨는 혜영이에게 물어서 받아둔 신혼집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혜영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 명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혜영이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할까. 일주일 후 혜영이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명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명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엄마가 집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냉장고에 반찬도 가득 넣어놨고. 그런데 혜영이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도와주려고. 비밀번호 알잖아. 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엄마, 비밀번호는 비상시에만 쓰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어떻게 그냥 들어오세요?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 저렇게 말할까? 엄마가 도와준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혜영이 옆에 서 있던 사위의 눈빛을 명자 씨는 볼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 명자 씨는 그 눈빛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혜영이는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명자 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와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혜영이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집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명자 씨와 혜영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 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둘째 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명자 씨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의는 바르게 했지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자 씨는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명절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네 집에 자주 찾아가 반찬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명자 씨를 피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있을게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명자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가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겉으로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요즘 젊은 것들은 이렇게 예의가 없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5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네 아들 명자 씨에게는 첫 손주가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손주 돌잔치 할머니가 제대로 준비해줘야지. 그래서 명자 씨는 한복을 주문했습니다. 손주가 입을 돌복 50만 원짜리 고급 한복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그 한복을 샀습니다. 그리고 민수네 집에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산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미 한복 주문했어요.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서 소박하게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명자 씨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손주 한복 하나 사주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할머니인데 뭘 상의를 받아야 해? 명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 모르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명자 씨에게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자제해. 이게 뭔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막내딸 수진에게서 왔습니다. 2017년 수진이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35의 나이에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기뻤습니다. 막내까지 시집 가는구나. 이제 내 책임은 다 했네. 하지만 수진이는 어머니에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명자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엄마, 나 결혼해. 정말. 누구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명자 씨는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다음 말은 명자 씨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소개는 안 할 거야. 왜? 엄마가 끼어들까봐. 무슨 소리야? 엄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명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무서워.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면서 우리를 질식시켰어. 언니 결혼 생활 망가진 거 엄마 때문이야. 오빠도 와이프랑 맨날 싸우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내 결혼에 끼어들지 마. 그날 이후 수진이는 정말로 소식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SNS도 차단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 2년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명자 씨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을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수단으로 대했다는 것을.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명자 씨의 나이 67, 그해 11월 15일 명자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막내딸 수진이 꿈을 꿨습니다. 수진이가 울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혜영이네 집에나 가볼까? 손주 얼굴이나 보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명자 씨는 혜영이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바뀌었지만 명자 씨는 베이비시터가 있을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베이비시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안 들었는데요.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베이비시터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명자 씨를 들여보냈습니다. 손주 혜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손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살 혜준이가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쁜지. 명자 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혜준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혜준이가 명자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자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 우리 혜준이. 할머니가 간식 줄까? 명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꺼냈습니다. 혜준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준이 초콜릿 안 먹기로 했어요. 사모님이 당분 조절 중이시라고. 명자 씨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주는 건데. 이 정도쯤이야. 혜준아, 할머니가 초코 줄게. 혜준이는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불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명자 씨와 혜준이는 거실에서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블록을 쌓고 자동차를 굴리고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혜준이는 신이 났습니다. 할머니랑 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혜준아. 다칠 수 있어.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귀여워서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준아, 소파에서 뛰면 안 돼. 하지만 혜준이는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후 4시 15분 혜준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중심을 잃은 혜준이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혜준이의 비명. 으악! 명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혜준이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명자 씨는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명자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병원 가자. 베이비시터는 혜준이를 안고 명자 씨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응급실로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명자 씨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어떡하지? 혜영이가 뭐라고 할까? 오후 4시 30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혜준이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지만 꿰매야 한다고 했습니다. 5바늘을 꿰맸습니다. 혜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명자 씨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이들은 이럴 수 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에요. 흉터도 거의 안 남을 거예요. 하지만 명자 씨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혜영이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혜영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베이비시터가 혜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혜준이가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마를 다쳐서 꿰맸어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오후 5시 혜영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혜영이는 택시 안에서 이미 울었던 것입니다. 사실 혜영이의 그날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전날 밤 남편과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욕하지 마. 혜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3시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혜영이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오전 10시 상사에게 호출되었습니다. 혜영 씨, 이번 프로젝트 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해야겠어요. 혜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통곡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혜영이는 극도의 감정적 취약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베이비시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영이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또 엄마야. 또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혜영이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죄책감과 지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혜영이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혜영이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영이는 먼저 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준아, 어디 다쳤어? 엄마 왔어. 혜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마에 붙어있는 거즈를 보았습니다. 혜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영이는 혜준이를 안은 채 명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지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혜영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신다고 안 했잖아요. 명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혜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도 주셨어요. 그건 조금만. 명자 씨는 변명했습니다. 혜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알아. 근데 할머니가 주는 건데. 그 순간 혜영이가 폭발했습니다. 할머니가 뭐예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혜영아,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한두 번이에요. 맨날 잘못하면서 왜 또 똑같은 짓을 해요? 나는 도와주려고. 혜영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도와주지 마요. 제발 도와주지 말라고요. 병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영이가 가장 아픈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명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 엄마 때문에 이혼할 것 같아요. 남편이 엄마 보기 싫대요. 나도 힘들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요. 엄마는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명자 씨는 그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70년을 살아온 강명자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혜영이는 혜준이를 안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명자 씨에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명자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혹은 비난, 혹은 호기심. 베이비시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비틀거리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명자 씨는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버스가 오고 가고, 하지만 명자 씨는 아무 버스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스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엄마는 몰라요. 도와주지 마요. 오지 마세요. 그 말들이 명자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명자 씨는 마침내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느 버스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탔습니다. 버스는 종점까지 갔습니다. 명자 씨는 거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집까지 가는 버스를 명자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은 어디론가 나갔는지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굽은 어깨. 명자 씨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자신을 보려고 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강명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이의 엄마, 민수의 엄마, 수진이의 엄마, 손주의 할머니. 그런 사람들은 있지만 강명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자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사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일기장. 명자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나는 오늘 병원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딸아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내가 도와준다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통제였다.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밀어붙였다. 명자 씨는 펜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더라.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사랑이 뭔지 몰랐다. 명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공책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계속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강명자로 살기로 한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그날 밤 명자 씨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70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혼자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전화를 해야 하나? 혜영이에게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지금은 나를 찾아야 해. 70년 만에 처음으로 명자 씨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강명자, 너는 누구니?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뭘 하고 싶니?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는 그날부터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자 씨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달은 부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사랑했을 뿐인데 자녀들이 배은망덕한 거야. 하지만 동시에 혜영이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하는지 엄마는 몰라요. 명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들이 잘못한 걸까? 어느 날 명자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애들한테, 남편한테, 세상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화가 난다. 이 솔직함이 명자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밝은 면만 보여주려 합니다. 좋은 엄마, 착한 사람, 희생하는 어머니.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그림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명자 씨는 70년 동안 희생하는 엄마라는 페르소나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명자 씨 자신도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욕구,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것이 명자 씨가 사랑이라고 부른 것이 진짜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 달은 분노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자녀들에게 원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분노도 일기에 정직하게 썼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애들한테 화가 난다.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이 모순된 감정을 명자 씨는 견뎌냈습니다. 세 번째 달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나는 누구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무엇이지? 명자 씨는 처음으로 우울증 증상을 겪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자 씨, 요즘 딸네 집 안 가요? 응, 바빠서. 손주는 잘 크고 잘 크겠지. 그 사람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참 좋겠다. 손주 볼 수 있어서. 명자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집에 돌아와서 명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세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세인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명자 씨는 평생 세인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일해야 한다. 할머니는 일해야 한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명자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이데거는 또 말했습니다. 본래적 존재에 대해 본래적 존재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는 삶입니다. 명자 씨는 70년 동안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이 사실은 통한이었습니다. 타인을 통해서만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제 명자 씨는 본래적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2월 명자 씨의 오랜 친구 정숙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간 명자 씨는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정 사진 속 정숙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정숙의 딸이 영정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후회돼. 엄마한테 더 잘할걸. 엄마, 평생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우리 때문에 참고 사셨잖아.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 슬픔인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명자 씨는 영정 사진 속 정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내 장례식장에서 내 자식들도 저렇게 울겠지. 하지만 그들이 우는 이유는 나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엄마한테 더 잘할걸. 그런 말을 하겠지. 명자 씨는 그런 장례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나로 살다가 가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명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를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나로 살다가 가고 싶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리고 명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찾아보자. 그날 이후 명자 씨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명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 그것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잠깐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빠로, 누군가의 할머니, 할아버지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명자 씨처럼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부를 꼭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명자 씨가 앞으로 겪게 될 3년간의 여정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2부에서는 명자 씨가 어떻게 혼자 밥 먹는 법을 배우고 혼자 영화 보는 법을 배우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가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3년 후 자녀들이 다시 명자 씨를 찾아왔을 때 명자 씨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놀라운 결말까지 2부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자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지금 행복해. 너희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엄마를 찾았거든.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부에서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지금 바로 2부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 명자 씨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버림받음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인지, 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인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